현재 중국에는 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적지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이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전 세계 각지에 남아있는 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각지에서 확인된 독립운동 사적지는 총 373군데입니다. 주로 중국의 동북 지역인 헤이롱장성이라든가 지린성, 그리고 랴오닝성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거의 중국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독립운동의 범위가 넓었고 또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독립운동 사적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적지라고 한다면 바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 한국을 대표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중국의 대륙에서 활약하면서 무려 27년이란 오랜 기간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임시정부는 이 중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중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이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동일한 상황 아래 두 나라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21년 이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에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등 이 중국의 각 정치 세력이 자신만의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함으로써 이 한국과의 관계를 또 형성하였는데요. 이처럼 두 나라는 항일 투쟁과 그리고 국권 수호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고 또 신해혁명 이후 경험하였던 이 민간 차원의 연대라는 투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두 나라의 교류는 긴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중국의 땅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만큼 이들 중국의 여러 정치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정부는 이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 전장, 창사, 광둥, 류저우, 치장, 충칭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부 청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사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중국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하이, 그리고 항저우, 충칭 등 모두 3곳의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들은 여전히 당시 한국의 치열했던 독립운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중 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활동했던 만큼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과 임시정부 사이에 있었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반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부는 모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 독립운동 노선과 이 사상적인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열을 겪고 있었고,
중국은 이 북쪽의 군벌 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21년 창당한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까지 신경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처럼 혼란한 상황에서 1925년 3월 국민당 정부의 총통이었던 순원까지 사망하면서 중국의 국내 사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원 사망 이후 1925년 7월 이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국민정부가 수립되었고 또 1927년에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통해 우한 국민정부와는 또 별개의 난징 국민정부를 수립하면서 두 개의 국민정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이 되면 두 개의 국민정부는 이 장제스를 총통으로 하는 국민정부로 통합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이 중국의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혁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두 나라 간 연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그리고 임시정부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민당 정부는 이 임시정부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이 지원의 범위도 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가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당 정부는 이 임시정부의 후견 세력이 되어줌으로써 이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당시 중국의 항일전쟁이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 민족의 생사와 그리고 존망과 관련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 중국 내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항일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호응은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임시정부와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항일 연대 활동이 강화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한인 애국단 단원이었던 이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린 이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이 일본군 대장 등을 죽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런 일입니다. 자, 사건 직후 윤봉길 의사는 바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 25살의 젊은 나이로 사형을 받고 순국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중국 등 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며 격찬하였고 이후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연대 활동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민당 정부는 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원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김구가 중앙육군 군관학교 이 로양 분교의 한인 특별반을 개설하여서 이 군사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와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두 나라의 연합단체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이 일본으로부터의 한국 독립과 그리고 중국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등장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중 항일 동맹 그리고 한중 문화협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한중 문화협회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단체로서 이 기관지를 발행하거나
또 인재를 양성하고 도서를 출판하고 연극을 공연하는 등 이 문화적인 역량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1945년 8월 일본 패망 이후 이 한국 측 인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1965년 이 한국에서 한중문화협회를 다시 결성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